자,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조선중앙통신이요, 고체율을 사용한 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 초토화와 주적을 언급한 지 4일 만의 도발인데요. 두 분과 함께 북한 상황과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내이션 뉴스 주필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북한 조금 전에 중장거리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10일에 김정은 위원장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의 주족이고 기회가 온다면 초토해버리겠다, 이렇게 위협한 지 4일 만입니다. 탄도미사일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 또 우리에 대한 비판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미사일 자체를 보면 그동안에 이제 고체 연료 발사 미사일이 성공한 적이 확실치 않았는데 네네. 성공했다 그러면 이건 액체 연료 같으면 주입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대비할 시간이 있는데 고체 연료 발사 미사일이 시험이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즉각 발사할 수 있는 위협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다음 우리나라 놓고 보면 뭐 이게 물론 탄도 미사일이지만 미사일 기술이 계속해서 고도화되면서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목표라도 즉각 타격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위협이 증가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정황을 좀 함께 연결해 보면 우리의 계속해서 주적이라고 하고 교전국이라고 하고 맞아요. 뭐 초토화 얘기를 하고 예. 위협이 계속 증대되고 있죠. 또 최근에 북한에서 송출한 난수 방송이 중단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네. 또 대남 관련 여러 기구들을 좀 통폐합하고 있고 여러 그런 것들을 함께 보면 또 최근에 또 연평도 인근에 계속 여러 차례 사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보면 결국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 도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 대응 태세 이런 것들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새해 들여서 북한의 도발이 이제 말과 미사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외신에서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의 4월 총선 또 11월에 있을 미국의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러는 거다, 이런 의도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북한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북한의 도발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총선 직전에 지금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해서 벌써 도발은 시작됐다. 시작됐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뭐 일종의 주적을 초토화시키겠다든지 전쟁 준비를 하겠다든지 남조선 영토를 평정하겠다는 일종의 말폭탄을 벌써 쏟아내면서 상당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부분이 사실 북한이 북풍을 뭔가를 시도를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집권 세력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거든요. 왜냐하면 상당히 안보 불안 심리가 커지게 되면 집권 세력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게 유리한데 왜 저런 짓을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북한의 도발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쟁의 공포가 더 커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또 이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전쟁이냐 평화냐는 그러한 일종의 이 패러다임이 먹힐 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 이 그 남쪽을 향한 도발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도박수가 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실제 국정원장을 지냈던 박지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북한이 뭔가를 쏠 것 같은데 그것이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이 지금 북한의 이 북풍을 신북풍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북한의 도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우리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이른바 이제 북풍이 과연 어느 정치권에 유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최선희 외무상이요,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하는 가운데 이번 방러에 글쎄요, 이게 어떻게 네. 또 영향을 미치지, 이게 주목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까지 뭐 한미일 또 북중러 구도는 점점 더 이제 뚜렷하게 강화돼 왔는데 네. 중국과 북한보다는 러시아와 중국이 좀 더 밀착할 수밖에 없는 게 전쟁 중인 러시아가 지금 탄약 부족하고 뭐 미사일이나 이런 거 부족한데 예. 북한이 지금 거의 공급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대가로 지금 북한은 미사일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좀 러시아로부터 전수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네. 지난해 9월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푸틴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 또 푸틴에게 이제 북한 초청을 했고 푸틴이 흔쾌히 이걸 수락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구나 또 한 번 이렇게 방문을 하면 또 답방하는 게 또 일반적인 프로토콜이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제 그 푸틴이 조만간
방북을 한다면 북한과 러시아와 북한이 좀 더 밀착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 예. 또 지금 계속해서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위성 문제에 관해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계속 기술을 받고 있다는 그런 거니까 그런 점에서 좀 더 그런 것들이 고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당장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감안하고 네. 대비하는 외교적으로 대비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민주당과 또 제3지대 등 야권 소식부터 먼저 좀 짚어보죠.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을 돌면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에 제3지대 신당 창당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피습 사건 여파로 자택에서 건강을 회복 중인 이재명 대표. 일단 이재명 대표는 주변 상황을 봤을 때는 빠르게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아 보이는데 복귀는 시점이 언제쯤이 될까요? 글쎄요, 뭐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보면 빠르면 17일 날 아마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뭐 보도도 있습니다만 예. 사실 그런 보도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82일 정도밖에 안 남은 총선이 지금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당무가 여러 가지 지금 밀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복귀를 빨리 점치는 시각이 놓은 것 같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번 가요 때문에 네. 재판 일정이 사실 좀 딜레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무 복귀를 빨리 서둘러게 되면 결국은 다시 또 재판 일정에도 그러면 응해야 되는 그러한 또 일종의 뭐랄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17일이라는 복귀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아마 이재명 대표의 이 지금 건강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하니까 이 지금 외상적인 측면에서는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네. 사실 이렇게 직접적인 테러를 당한 당사 입장에서는 정신적 트라우마가 상당히 그렇겠죠. 크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어르신들의 의견을 다 분석을 해서 아마 복귀 시점을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판 일정도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장동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이제 당분간 이 대표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의사 출신이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그렇다면 의학적 근거를 밝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원래대로 하자면 법리대로 하자면 기본적으로 막 재판을 연기하고 싶다. 특히 이제 질병이라든지 건강 상태를 이유해서 연기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병원에 진단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네. 단순히 변호인들이 나와가지고 현재 그 건강 상태가 안 좋다, 뭐 출석이 어렵다 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예. 받아들이지 않아요 재판부에서 근거를 내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지난 그 봤지만 우리가 1월 3일 날 이제 그 중앙지법에서 현재 그 위증교사 사건 재판하고 담당하고 있는 33부에서 직권으로 재판 연기를 해줬거든요. 예.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아니 법원이 판사가 진단서도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1월 8일 있을 재판에 출석할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예. 뉴스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고 또 지난 대장동 말씀하신 대장동 재판에서도 변호인들이 그냥 주장하는 것은 법원에서 아 그렇습니까 하고 연기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서울대병원의 주치의 예. 담당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다음 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 그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해야 된다. 예. 그 말은 맞는 거죠. 차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어떻습니까? 예. 뭐 저도 뭐 같은 생각,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이 재판 일정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느냐 마느냐 그 부분은 결국 의료진들의 종합적 의견을 저는 그러니까 모아서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요, 정부가 이 대표 피습 사건을 축소 왜곡하고 있다면서 국무총리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그 문자를 누가 발송을 지시를 했고 그 문자의 작성 경위는 무엇이고 그 문자가 어느 정도 유포를 하였는지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을 요구합니다. 법리 검토를 해서 다음 주 초에 총리실을 대상으로 고발 조치를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요. 민주당은 이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삼았고요. 또 이 대표가 1cm 열상이라고 문자가 총리실 산하 대테러 거기서 이제 보낸 거 요것도 문제를 삼았어요. 전체로 봤을 때는 주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정부의 의도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수사당국의 의도를 상당히 의심하고 비판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예. 그러나 지금 앞서 전현희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법적으로 고발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정조사하고 특검을 지금 현 단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저는 좀 가유불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1cm 열상이라는 보고 자체는 사실은 그 사건 현장에서 이 초동 조치를 했던 네네. 응급 의료 요원과 그러니까 경찰이 비의학적 소견을 상부에다 보고한 것이거든요. 예. 그 보고가 결국은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 종합 상황실까지 전달이 됐고 그 문자가 아마 그 내부에 한정된 인원에게 지금 수정 없이 전달됐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뭐 이 잘못이 밝혀진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이 지금 이 범행의 이 의도라든지 이 지금 그 실체는 거의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지금 이 민주당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의심 차원을 넘어서 법적 조치를 한다. 그리고 정치적 대응을 강화한다. 이런 부분들은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약간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뭐 지나치다 과유불급이다라는 표현 해주셨는데 당 일각에서도 일단 뭐 총선 앞두고 인물 혁신 경쟁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피습 사건 공세에만 너무 몰두하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의도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일단 정부가 이걸 뭐 축소 왜곡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뭐 동기가 있겠습니까? 정부가 그걸 사주한 것도 아닌데. 네. 아까 얘기하신 대로 1cm 열상이라는 것은 전문적 의학적 소견이 아니고 1차로 그냥 눈으로 관찰하고 네네. 경찰에서도 구급대원들도 보고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눈으로 본 그런 거 소견을 얘기하는 것이지 의학적 소견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찰 역시 이걸 축소 왜곡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은 믿을 수 없고 경찰은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인 거 아닙니까? 아하. 근데 경찰도 못 믿는다면 어떡하겠다는 그런 네.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고 예. 가장 중요한 의도는 저는 현재 그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에서 부산대 패싱 논란, 또 지역 의료 비하 논란, 또 헬기 뭐 관련된 네, 법률 정황. 위반했다든가 네, 네. 여러 가지 지금 곤경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부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또 전국 의사회가 지금 반발 성명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네. 막 그런 곤경을 벗어나려고 이재명 대표 이 피습 사건에는 엄청난 배후가 있다. 뭐 이 정부가 현재 배후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그를 숨기려는 국면 전환하려는 의도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민주당 탈당파가 주도하는 이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제3지대 주요 인사들 모두 모였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텐트를 좀 크게 치자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준석 대표는 텐트보다 더 큰 집을 짓자. 하지만 떴다 방식의 결사체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 여러 명이 모였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내용 면에서는 조금 온도차는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텐트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 전 대표는 큰 집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요. 있다. 서로의 지향점을 이 지금 단어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사실 텐트라는 것은 빨리 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 24년간 몸담아왔던 민주당을 탈당해서 자신 정치적 입지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조금 이 지금 정치적으로 좀 급박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빨리 지금 모여서 총선 전에 뭔가 정치적 입지를 탄탄하게 고르겠다는 생각이 강한 반면에 네.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지금 큰 집을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야기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마 차기 대선까지 생각을 하면서 예. 좀 튼튼한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일종의 뭐랄까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주도권에 대한 아마 집착을 아마 애들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이 정도 이렇게 지금 빅텐트를 추진할 수 있는 양대축이라 할 수 있는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의 서로의 입지 차이 그리고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어떻게
융화해서 녹여내서 하나로 만들 것인가? 그것도 설전에 어느 정도의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가 아마 잭삼 빅텐트의 아마 그 일종의 뭐랄까요, 그 성패를 가눌 수 있는 하나의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설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총선이 8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양당 구조 타파에는 일단은 공감대를 형성하긴 했는데 설전에 정말 제3지대 빅텐트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필요성은 분명하죠. 지금 뭐 신당 움직임이 몇 개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대여섯 개 된다고 하죠. 네. 다여섯 개. 그런 분들이 각자 움직이면 뭐 제3지대로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합쳐야 할 필요성, 함께 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나 두 번째로 실현 가능성? 그건 약간은 좀 유보적이 의구심 들 수밖에 없는 게 예. 이준석,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들 얘기할 때 벌써 거기서 양당구도 타파 필요성은 공감했다. 그거 발표가 나오는 거 보면 예.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았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대표, 원칙과 상식 의원들, 양향자 의원, 또 금태섭 전 의원 맞아요. 이런 분들은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민주당이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있었는데 예. 이준석 전 대표는 전혀 다른 또 이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 사이에 이래서 아까 얘기한 그 네다섯 그룹 그 민주당 공통분모를 하는 분들은 쉽게 뭉칠 수 있는데 예. 거기다가 이준석 전 대표까지 함께 할 수 있냐 그 부분은 일단 첫째 주도권 다툼 두 번째 누가 주인공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참 쉽지 않은데 제3지대 신당들이 어떤 모양새를 갖춰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연일 전국을 돌면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충남에서 자신의 정치개혁 공약 내세우면서 민주당을 압박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뭐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 김남국 의원 돈 봉투 받는 소리 같은 아닌가? 노웅래 의원은 그 부스럭거리는 시기에 돈을 받은 건 맞다고 본인 스스로 법원에 제출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을 공천 적격이라고 얘기했고요.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바로바로 실천하는 정치개혁을 하려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은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 세비 반납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민주당을 향해서 어떤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차별화 전략이죠.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사법 리스크가 걸려 있고 예. 더구나 지금 기소돼 재판받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차별화 전략이죠. 네. 예를 들어서 불체포 특권 포기. 이재명 대표가 한동안 뭐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곤혹스러웠잖아요. 뭐 정말 뭐 다시 되풀이할 필요도 없지만 세비 반납. 지금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사람들도 지금 계속 의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차별화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뭐 좋은 일이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누가 뭐 문제가 됐든 간에 이런 것들은 국민 눈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 포기할 필요가 있고 네네. 뭐 그런 것들이 정치 개혁 위에 그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저 한동훈 위원장께 조금 한 가지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네. 그냥 선언이라든지 서약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한 발 더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또 세비 반납 이런 것들은 본인이 서약했더라도 안 지키면 그만 아니에요. 그걸 네. 처벌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선언했다고 해서 안 지키면 그만인데 자신들만 지키더라도 또 상대가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국회법이라든지 관련 법들을 개정해가지고 제도화하든지 아니면 만약 뭐 민주당이 현재 그걸 받지 않을 거니까 네네. 본인들만이라도 국민의힘 의원들만이라도 관련된 법 개정이라든지 예. 제도화에 관한 필요한 그런 것들을 발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것들이 어떤 특정한 뭐 정당과의 차별화라든지 자신들만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앞으로 영구적인 제도 개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정치 개혁이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정치적인 차별화를 두면서 정치적인 카드를 좀 꺼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각 지역 돌면서 또 개인적인 인연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전형적인 여의도 정치 문법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 초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저 여의도 정치 문법 책이라는 책을 아마 속독으로 마스터한 느낌까지 든다는 거죠. 네. 어쨌든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보에서 보면 예. 나름대로 상당히 좀 뭐랄까요, 상당히 정치 일종의 뭐랄까요, 상당한 전문가적인 냄새가 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 메시지도 상당히 잘 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강주에 갔을 때도 미안함보다는
일종의 감사한 마음으로 재접근을 하자든지 네. 그리고 경기도에 갔을 때는 당이 소외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을 보유한 당이라는 식으로 안철수 의원을 포용하는 모습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정치적 순발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행사장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본인이 잘 안 드러날 때 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의자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흔든다든지 예. 이런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지역 정서에 공감할 수 있는 정서를 잘 타격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부산 갔을 때 1992 입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산의 정서를 코드에 잘 맞추는 것인데 야. 단 하나 문제는 이번에 부산 가서 일종의 본인이 자천당했을 때 롯데 야구를 본 것처럼 이야기해서 굴소수에 휘말렸잖아요. 예. 디테일에 만약에 지금 이 천착을 한다면 좀 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는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던지는 말 한마디가 가져오는 정치적 파장이 얼만큼 크다는 부분을 네. 잘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디테일에 약간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순발력과 전문성은 있어 보인다. 초년병이지만 이렇게 좀 후하게 점수를 주신 것 같은데 네. 이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돌입을 합니다. 공관위에 근데 이 친윤 이철규 의원이 포함이 되면서 윤심 공천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도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 비대위원장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 결국 윤심 공천 아니냐, 뭐 용산의 뜻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야말로 뭐 당을 내가 운영한다, 당은 내가 운영한다 하는 것은 내가 최종 공천 책임자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물론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렇게 되더라도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철규 의원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네. 그야말로 뭐 친윤 넘어서 찐윤이라는 말까지 네.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부터는 아마 이제 좀 전에 얘기하신 그런 한동훈 위원장의 그 팔도 순회 이런 것들 이제 바람은 곧 그칠 거예요. 아무리 한 방문도 그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어떤 자세를 보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제 공천 그다음에 이제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어떻게 또 아울 걸 포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그런 시험대에 오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하지만 예.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멋진 공천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이기는 공천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성어 모순되는 것들이거든요. 국민들이 혁신한다고 해서 많이 현역 물갈이 했지만 결국은 패배해 버린다면 멋진 공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그 모순되는 내용, 네. 멋진 공천이냐 뭐 이기는 공천이냐를 어떻게 잘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 정말 중요한 시험대 이제부터 오르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한동훈 위원장 이번 주부터 이제 중진 의원들과 릴레이 회동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불출마, 뭐 험지 출마 이런 거 요청할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현역 물갈이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본인의 아마 생각은 아마 꿀뚝 같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콕 집어서 이야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 중진 의원들과 이 자리가 일종의 뭐랄까 상견례 자리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러한 이 개인의 정치적 거취에 대한 이야기는 단독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쉽진 않다. 그렇지만 본인이 지금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본인의 불출마 선언의 이 뜻을 이야기하면서 헌신과 희생을 강조하는 식으로 해서 아마 당 중진들의 정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어법을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